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아직도 자고 있네. 연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 28분. 아파트 전체가 숨죽인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연화는 더듬더듬 부엌 형광등줄을 잡아당겼고 익숙한 백색빛이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 아래 서 있는 연화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 깊게 패인 주름, 손마디마다 붉어진 관절, 그리고 한쪽으로 살짝 굽은 허리. 하지만 그 몸은 멈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냉장고 안을 살피는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금치는 어제 사온 것, 두부는 아직 반 못 남았고 멸치는 통에 넉넉히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찬장문도 소리 없이 열고 냄비도 두 손으로 감싸들어 천천히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를 깨웠다가는 하루가 어떻게 시작될지 연화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이 먼저였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미역국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불린 미역을 참기름에 먼저 달달 볶으며 냄새가 방 쪽으로 퍼지지 않도록 환풍기를 낮은 세기로 켰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다음으로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노란 잎은 골라내고 뿌리 쪽 흙을 꼼꼼히 씻어냈습니다. 그 옆으로 멸치를 골라 내장을 제거하는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연화의 손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또 지칠 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가 조금 넘자 부엌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역국은 뚝배기에 옮겨 뭉근하게 끓고 있었고 시금치나물과 두부조림이 나란히 접시에 담겼습니다. 흰 쌀밥은 4그릇, 아들 도연의 몫은 조금 더 크게 눌렀습니다. 직장 일이 고되다는 것을 연화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서진의 그릇 옆에는 서진이 좋아하는 깍두기를 따로 작은 종지에 덜어 놓았습니다. 손주 민준이 앞에는 계란 후라이 하나, 노른자가 반숙으로 남아있도록 불 조절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연화 자신의 그릇은 마지막에 놓였습니다. 그것도 상 끄트머리에. 아무도 그 배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연화 역시 스스로 그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먼저 나는 나중. 그 순서는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6시 40분. 안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고 샤워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손주가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는 상을 한 번 더 둘러보며 국자로 미역국을 한 번 저었습니다. 온도가 딱 맞았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하지만 식지 않게. 그 미묘한 온도를 맞추는 것도 20년이 넘는 시간이 만들어낸 감각이었습니다. 도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면서 식탁 위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가방을 질질 끌며 나왔습니다. 아무도 연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연화가 먼저 말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짧은 침묵과 숟가락 소리뿐이었습니다. 도연은 국을 한술 뜨더니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고 서진은 깍두기를 집으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만 계란 후라이를 보고 잠깐 눈을 빛냈지만 이내 만화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미역국 한 술을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그냥. 식사가 끝나자 가족들은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도연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다녀올게요를 짧게 던졌고 서진은 가방을 챙기며 민준이를 재촉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연화는 혼자 남겨진 식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4사람이 앉았다 간 자리. 그릇마다 국물이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수저는 제각각 걸쳐져 있었고 민준이 자리에는 밥풀이 몇 개 흘러 있었습니다.
연화는 소리 없이 일어나 그릇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연화의 목표였습니다. 언제나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연화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사이로 붉은 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것을 오래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빨래를 돌려야 했고, 빨래가 끝나면 청소기를 밀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장을 봐야 했고, 저녁 준비는 4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품이 가득한 물속에 손을 깊이 담근 채 그저 그릇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창밖의 붉은 빛은 어느새 하얀 아침 햇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연화의 등 뒤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그 빛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연화의 삶에는 한 가지 단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연화에게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연화에게 남겨진 것은 작은 적금 통장 하나와 외아들 도현뿐이었습니다. 도현이 서진을 데려왔을 때 연화는 두 팔 벌려 기뻤습니다. 아들이 혼자가 아니게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연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적금을 깨고 거기에 자신이 가진 것을 보태 전세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노후 자금은 남겨둬야 한다고. 하지만 연화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신혼 시작부터 빚에 치이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마련한 집이 지금 연화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전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연화가 안방을 쓰고 아들 부부가 작은 방을 쓰는 구조였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안방을 쓰면 안 될까요? 짐이 좀 많아서요. 연화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짐이 많다는 것, 부부에게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연화는 그 모든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연화의 방은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집 안의 구조가 다시 한번 조정되었습니다. 아이 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공간이 필요했고 연화는 이미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연화는 두 번째로 방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창문이 북쪽을 향한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쪽 방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들고 그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웃었습니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그 말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 말은 연화의 방패였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피곤함이 몸을 누를 때마다 연화는 그 말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해마다 더 시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오른손 검지 관절은 어느 날부터 구부리면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족 중 누가 연화에게 병원에 다녀오세요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꺼낼 타이밍을 연화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바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연화의 자리는 집 안에서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도연이 즐겨 앉는 자리가 있었고 서진이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늘 그 옆 작은 의자에 앉거나 아예 부엌 쪽에 서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도 손주가 좋아하는 것, 며느리가 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연화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리모컨을 잡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밥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찬 중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연화는 먼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는 것, 서진이 즐기는 것, 민준이가 원하는 것. 그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야 연화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연화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그 전에 다 없어져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연화 스스로도 그 감각을 오랫동안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운하다는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 곁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그 세월 동안 연화가 이 집에서 쌓아온 것은 음식 냄새와 빨래 향기와 누군가의 아침을 위해 쓴 수천 번의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점점 더 작아진 방과 점점 더 끄트머리로 밀려난 자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화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연화가 거실 의자에 막 앉으려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텔레비전을 끄며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연화는 무언가 준비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시설도 좋고 편한 실버타운도 많더라고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억양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연화의 귀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지 않도록 연화는 애써 눈을 깜빡였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지. 아들의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심지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도연이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았습니다. 이 대화가 오늘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부가 이미 여러 번 나눈 대화의 결론이 이 자리에서 연화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연화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끈 작은 방 안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북쪽 창문으로 바람이 조금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 방으로 옮긴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겨울이면 여전히 냉기가 가장 먼저 스며드는 방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으려 했지만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장 위에는 낡은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을 뻗어 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느낌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표지가 닳아 색이 바랜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연화가 정리하던 중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통장을 보며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을 위해 그 돈을 썼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통장을 손에 쥔 채 연화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지? 그 질문은 작은 목소리로 시작되었지만 어둠 속에서 점점 크게 울렸습니다. 20년의 새벽들이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마지막에 잠든 날들. 좋아하는 반찬을 남겨두고 마지막에 먹던 식사들. 방이 점점 작아질 때마다 괜찮다고 혼자 되뇌던 밤들. 누군가 아프다고 할 때는 뛰어갔지만 연화 자신이 아플 때는 아무도 묻지 않던 날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날 밤 처음으로 당연하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통장을 가슴 위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한참 뒤에야 왔습니다. 그 밤 이후 연화는 며칠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고 밥을 지었고 가족들이 나가면 청소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멈추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식탁을 닦다가 행주를 손에 쥔 채 창밖을 오래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도 연화는 부엌 쪽에 서서 그 광경을 낯선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 연화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건물 한쪽에 작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매주 화목요일. 예약 없이 가능. 연화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 앞에 멈춰섰는지를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은 주민센터 안쪽 복도 끝 좁은 문이 달린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연화는 잠깐 멈췄습니다. 자신이 여기 왜 온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 아들의 편하게 사셔야지라는 말. 연화는 그것들이 왜 이토록 오래 마음에 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40대로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메모지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연화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먼저 일어나 맞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한참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연화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돈으로 집 자금을 보탠 이야기.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다시 더 작은 방으로 옮겨진 이야기. 매일 새벽 일어나 밥을 짓고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던 시간들. 그리고 며칠 전 저녁 서진과 도연이 꺼낸 실버타운 이야기. 변호사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간간히 메모를 했습니다. 연화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눌렀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한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조용히 물컵을 밀어주었고 연화는 그것을 받아들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겪은 일은 당연하게 여겨질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연화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하고 오래 멈추지 않고. 연화는 손등으로 눈을 닦으며 자신도 몰랐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상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조금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기억하시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오실 수 있을까요? 날짜나 상황이 적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연화의 방 안, 낡은 장롱맨 아래 칸에는 박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노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헤어지고 모서리가 눌린 노트들. 연화는 이사를 올 때도 방을 옮길 때도 그 박스만큼은 어디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 박스에 뭐가 있는지 묻지 않았고 연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에서 돌아온 날 저녁, 연화는 오랜만에 그 박스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조금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옷소매로 표면을 닦고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도 넘은 날짜였습니다. 도현의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글씨는 작고 촘촘했습니다. 연화는 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루 중 잠들기 전 몇 분,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적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 노트들 안에는 도연이 서진을 데려왔을 때 연아가 느꼈던 설렘이 있었고, 안방을 내줬던 날의 기록이 있었고, 처음 며느리에게 음식을 가르쳐주던 날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던 날의 감격, 방을 옮기며 괜찮다고 쓴 문장들, 무릎이 처음 아프기 시작했다고 적힌 날. 그리고 그 사이사이 자신도 몰랐던 감정들이 짧게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 문장들은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없고 크게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처럼 날씨처럼. 연화는 한참 동안 그 노트들을 읽었습니다. 자신이 써놓은 글인데도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였나 싶었습니다. 그 문장들 속에 연화는 늘 무언가를 참고 있었고 늘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나는 지쳤다고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괜찮다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비워두었던 아직 한 장도 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 변호사의 말. 그 말을 듣고 울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노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상담실로 가는 날 가져갈 것들이었습니다. 20년의 날짜들, 20년의 기록들. 연화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깊었는지를 조용히 증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며 국 냄비를 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이 진심으로 믿어졌습니다. 그 서류는 평범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던 순간 신발장 위에 놓인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신인은 박도현. 발신 일란에는 법률상담기관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2장짜리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서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연화가 이 가정에 기여해온 사실들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권리 인정과 존중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전적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떤 금액보다 묵직했습니다. 도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진이 옆으로 다가와 함께 서류를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연화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와 도마 소리가 평소와 똑같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따라 다르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다 읽고 난 뒤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데 내려놓을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처럼.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직접 하셨다는 게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을 막으려는 것인지 말을 막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서류로 내렸습니다. 서류 안에 적힌 내용들을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시작되는 하루. 20년간 지속된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장보기. 아이가 아플 때 밤새 옆을 지킨 기록. 집 마련을 위해 보탠 금액과 날짜. 방이 옮겨진 순서와 시기. 그것들이 나열된 방식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읽는 사람을 더 깊이 찌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의 한 줄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여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존중보다 가사 제공자로서의 역할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하루 중 어머니와 얼마나 눈을 마주쳤는지 떠올리려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밥상을 보고 저녁에 들어와 밥을 먹고 주말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연화는 부엌에 있었거나 청소를 하고 있었거나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서진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결혼 초부터 연화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고 늘 먼저 맞춰주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이 연화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저런 분이라고. 하지만 서류 안의 문장들은 달리 말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저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놓여 있었던 것이라고. 연화가 맞춰준 것이 아니라 연화의 공간이 점점 없어진 것이라고. 부엌에서 찌개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서진은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등이 보였습니다. 굽은 어깨, 움직이는 손, 가스불 앞에 서 있는 작은 몸. 서진은 그 등을 보며 20년 동안 자신이 보지 않았던 것을 비로소 보았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조용히 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 어떤 말도 지금 당장 꺼내기에는 너무 부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밥 다 됐어요? 연화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응, 곧 된다. 그 목소리는 여느 저녁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조정 날짜가 잡혔을 때 연화는 아침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은 짓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외투를 입으며 현관을 나설 때 등 뒤로 아직 어두운 집 안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 어둠을 잠깐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법률 조정기관은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연화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아침 공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연화는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할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조정실은 법정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길쭉한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양쪽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인이 중간에 앉았고 한쪽에 연화와 변호사가, 반대쪽에 도연과 서진이 앉았습니다. 도연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화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인이 절차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무서웠냐고 묻는다면 무섭지 않다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오는 길보다 이 자리가 더 편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연화에게 주어진 자리, 연화가 말을 해도 되는 시간. 그것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서류에 담긴 내용들, 20년의 기록들, 연화가 이 가정 안에서 감당해온 역할들. 그것들이 조용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도연은 듣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정인이 연화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연화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자신과 한 지붕 아래 살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이 자리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으로 있고 싶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연화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가족에게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서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 안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은 연화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 연화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조정이 끝난 뒤 도연과 서진은 주차장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연화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고 두 사람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어깨, 작은 걸음, 낡은 외투. 두 사람이 매일 보던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그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보다 더 용기 있는 분이셨네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잡은 채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멍하니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차려놓은 밥상. 어머니가 빨아놓은 와이셔츠. 어머니가 손질해둔 반찬들. 그것들이 그냥 있어왔던 것으로만 여겨지던 시간들. 도연은 그 기억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면으로 보는 일이었습니다. 나쁜 아들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아들이었다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어 왔고 도연은 그 자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지낸다는 증거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연화가 한 번도 자신의 불편함을 꺼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침묵을 평화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실제 이름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민준이가 거실에서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밥 없는데. 도연은 그 말에 멈췄습니다. 밥이 없다는 말. 그 말이 이상하지 않았던 세월. 할머니가 없으면 밥이 없는 집.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구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도연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차려줄게.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서진도 가방을 내려놓으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물어가며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밥은 조금 질었고 국은 간이 덜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에는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연과 서진이 만든 밥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앞에 서서 그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 그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작게 연화의 입끝이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도연이 연화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로. 서진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와주세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눈이 붉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생각했는지가 그 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서두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당연하게 맡기지 않을 것. 어머니로서 존중할 것.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할 것. 세 가지였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2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담은 세 가지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그 말이 연화의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 안에서 연화에게 건네진 약속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말 안에 진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의 무게가 아니라 그것을 꺼내기까지의 시간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그 손이 작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보다가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진도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거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의 새벽이 달라졌습니다. 형광등이 가장 먼저 켜지는 곳은 더 이상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연화는 눈을 뜨고도 한동안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방이 이렇게 아침 햇살이 드는 방이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늘 부엌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 뚜껑이 달가닥거리는 소리, 찬장문이 열리는 소리,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연화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툴게 아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시면 같이 먹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머리를 빗고 따뜻한 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밝았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국자를 들고 있었고 서진은 반찬을 상에 놓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얼굴로 식탁 앞에 앉아 있다가 연화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상 가운데 아무도 먼저 차지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끄트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그릇이 놓인 자리는 이번에는 가운데였습니다. 서진이 그렇게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연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도연이 국을 떴습니다. 간이 맞는지 먼저 연화 앞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연화는 한술 떠서 마셨습니다. 간이 조금 심심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민준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진이 웃으며 받아쳤고 도연이 한마디 보탰습니다. 연화도 그 대화 안에 있었습니다.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연화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을 걸었고 연화가 대답했고 그 대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밥상이 밥상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서진이 먼저 그릇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수저를 정리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아파트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빨래들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골목의 풍경이었습니다. 연화가 20년 동안 매일 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온도로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혼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따뜻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오래.